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꽃은 어떻게 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연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꽃들은 저희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봄에 핀 꽃들을 쭉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교문 근처에 있는 수양벚나무 꽃이고요. 그 옆에는 그 학생회관 근처에 있는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인문대에 있는 박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철쭉꽃이 있습니다. 이런 봄꽃들이 어떻게 봄인지 알고 정확하게 이 계절에 맞추어서 꽃을 피웠을까요? 식물도 계절을 인식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이 봄에 꽃을 피우는 것, 물론 달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샷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사진 중에 하나가 2013년 3월 21일인가요? 그날 광양의 매화마을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매화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동시개화라고 얘기를 하죠. 한꺼번에 쫙 꽃을 펼쳐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매화들은 어떻게 이날인지 알고 다들 한꺼번에 꽃을 피웠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식물이 계절을 인식하는 방식은 사계절을 따라,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 요인을 식물이 인지해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각 계절에 맞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사계절을 따라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요인,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온도고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죠? 다른 하나는 광주기입니다. 광주기라는 건 하루 중 낮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광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이제 태양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 거죠. 광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23.5도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는 길어지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서 짧아지는 그런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온도라는 환경과 하루 중 낮의 길이라는 물리적 환경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식물이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광주기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식물이 꽃 피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광주기를 인식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을 하신 분은 1920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가너와 엘러드 박사입니다. 두 분은 메릴랜드 대학의 농무성 연구소가 이제 따라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당시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던 식물이 황금작물이라고도 불려지는 담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담배를 키우는 와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이체인데, 이 돌연변이체는 꽃을 안 피우고 계속 잎만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크게 자라서 그거를 메릴랜드 맘모스 담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메릴랜드 맘모스 담배가 어느 날 우연히 꽃을 피우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온실에서 이제 키우다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정까지 닿으니까 아마 바깥에 내다 놓은 것 같아요. 바깥에 내다 놓았더니만 바깥에서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온실 안에서 왜 꽃이 안 피다가 바깥에 내놓으니까 꽃이 피게 되지?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연구를 하는 와중에 당시가 이제 막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고 해가 짧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릴랜드 맘모스 담배는 낫이 짧아야 꽃을 피우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걸 1920년에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전 세계 이제 식물학자들이 그럼 내가 키우는 식물은 단일 조건의 꽃을 피우는가? 장일 조건의 꽃을 피우는가? 아니면 그런 거에 상관없는 건가? 이제 밝혀내면서 식물을 크게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중일 식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장일 식물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시금치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일 식물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국화, 코스모스 이런 가을에 피는 꽃들이 단일 식물입니다. 중일 식물은 그런 낮의 길이에 상관없이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실제로 담배는 중일 식물입니다. 근데 이 중일 식물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단일 식물로 바뀌어진 것이 메릴랜드 맘모스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식물이냐, 장일 식물이냐, 중일 식물이냐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간단한 변화에 의해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제 식물 생리학자들이 이 광주기를 식물체가 인지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루 중 낮의 길이가 아니라 실은 개화를 결정하는 것은 하루 중 밤의 길이더라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12시간 정도 빛을 쬐어줬는데 꽃이 피면은 얘는 그럼 중일 식물이야? 장일 식물이야? 아니면 단일 식물이야? 이런 뭐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가르는 게 낮의 길이를 역치값 이상으로 길게 해줬을 때 꽃이 피는 식물. 그게 장일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빛을 쬐어줘도 꽃이 핀다고 해서 얘를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중 낮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해 보았을 때 길게 해주니까 꽃이 피네. 그보다 짧으면 꽃이 안 피네. 그럼 이제 그건 장일 식물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한 12시간보다도 더 짧은 낮의 길이를 줬을 때 꽃이 피네. 그럼 그걸 단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를 가르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기준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치값보다 긴 낮 조건 하에서 꽃이 피면 장일 식물, 역치값보다 짧은 낮의 조건 하에서 꽃이 피면 그걸 단일 식물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아마 1930, 40년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환경 조건 중에 하나가 식물의 온도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화와 관련된 것으로는 춘화철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겨울 방학 되기 직전에 근처에 있는 보리밭에 가서 보리밟기라는 걸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리 밟기를 해 주어야 다음해 봄에 이 보리가 자라서 꽃이 피우고 따라서 곡식을 얻게 되는 거죠. 저런 보리 밟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식물에는 밀도 있습니다. 밀보리 겨울종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겨울을 거쳐야만 다음에 꽃을 피우게 되고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밀보리 겨울종을 봄에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꽃이 안 핍니다. 겨울을 거쳐야만 개화를 할 수 있는 식물. 그걸 이제 춘화철이 요고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물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추도 그렇고요. 당근, 귀리, 사탕수수 뭐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긴 기간의 저온, 즉 춘화철이가 필요로 합니다. 광주기를 식물체가 어떻게 인지하지?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 해답을 얻은 것이 식물의 잎이 광주기를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식물생리학자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 이건 제가 개화 연구를 한참 할 때 혼자서 한번 해본 건데요. 일본 나팔꽃이 전형적인 단일 식물입니다. 그 단일 식물을 여름에 제가 이파리 한 장을 알루미늄 호일로 샥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파리 한 장이 지금 빛을 못 받게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만
여름인데도 가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여름인데도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 한 장만 단일 조건이 주어지면은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광주기라는 환경을 인지하는 식물의 조직은 잎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단일 식물을 이제 단일 조건 하에서 키우면서 식물의 잎 한 장을 떼어다가 장일 조건에 자라는 식물에다가 접을 붙여보면은 이 식물체는 장일 조건 하에서 자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잎 한 장에서 무언가가 생성이 되어서 줄기를 타고 정단 조직까지 가서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접붙이기 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잎이 광주기를 인식하는 조직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잎에서 생성된 무엇인가가 줄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정단 조직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구나. 그런 물질을 흔히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개화 유도 호르몬이 식물의 잎에서 생성되어서 이동을 해가서 정단 조직에서 꽃을 피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유도 호르몬 플로리겐이라고 이름을 붙었는데요. 이 호르몬을 찾기 위한 굉장히 긴 기간의 연구가 있었었고 2007년까지 밝혀지지 않다가 이제 2007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 얘기 뒤에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광주기를 인지하는 기관이 식물의 잎이라면은 춘하철이는 그럼 어디에서 인지를 하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춘하철이는 식물의 생장 조직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생장 조직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정단 분열 조직 그 근처에 있는 조직이거나 잎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잎은 춘하철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식물 조직은 춘하철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 분열 조직이 춘하철이를 인지할 수 있는 현상하고 춘하철이라는 생리적인 기작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춘하철이는 식물의 입장에 봐서는 일종의 기억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리를 가을에 파종을 해서 유식물인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은 그때 바로 꽃이 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생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체가 될 때까지 자라 주어야 이후에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아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춘하철이 들어가기 전에 유식물 상태였고 겨울 저온, 춘하철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유식물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저온 동안에는 대사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식물 상태에서 별로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온에다 내놓으면 바로 꽃이 피지 못합니다. 바로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잎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체가 되면은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가 될 때까지 내가 유식물 단계에서 춘하철이를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억을 식물체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하철이 인지기관이 분열 조직이고 기억 메커니즘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빛을 인지하는 조직이 식물의 잎인데 식물의 잎이 도대체 빛을 어떻게 보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눈이 있으니까 눈에 사람의 경우에 로놉신이라는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빛을 인지한다라는 걸 익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식물의 잎이 어떻게 광을 인지를 하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기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 물리적 요인이 합해져 있는 건데요. 하나는 광, 빛입니다.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광수용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기라는 것은 생물 시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주기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무언가, 그걸 조절하는 게 생물 시계이고, 그러니까
빛은 광수용체가 인식을 하고 주기는 생물 시계가 인지를 해서 광주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빛을 인지하는 광수용체. 동물의 경우에 눈에 이제 로놉신이라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짐작이 되는데, 식물은 그런 광수용체가 뭐지? 식물의 잎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수용체에 해당하는 파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은 특이하게도 적색광하고 적색광보다 조금 더 긴 파장의 원적색광을 흡수하는 색소 분자가 있습니다. 그 색소 분자의 이제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테트라피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구조가 빛을 받으면은 이 유기 분자의 구조가 시스 형태에서 트랜스 형태로 착 바뀌면서 적색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였다가 원적색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단일 조건 하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일 조건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낮이 긴 혹은 밤이 짧은 이 조건 하에서는 꽃이 안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밤을 길게 해주게 되면 꽃을 피게 되죠. 그러니까 단일 식물이니까 밤이 길면 꽃이 핍니다. 근데 이 식물을 단일 조건 하에서 키워주면서 한밤중에 한 5분 정도의 적색광 빛을 쬐어주게 되면 꽃이 피어야 할 놈이 5분의 적색광 빛 때문에 꽃이 안 피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나이트 브레이크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깨우는 거죠. 5분 동안. 그렇게 깨워주는 실험을 해보면은 모든 빛 중에서 레드라이트이 가장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이게 파이토크롬이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레드라이트 5분을 쬐어주고 원적색광의 빛, 파레드라이트를 이후에 다시 5분을 쬐어주게 되면은 꽃이 안 피게 되었던 것이 다시 피게 됩니다. 그리고 파레드라이트 5분 쬐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레드라이트를 쬐어주면 꽃이 안 피게 되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적색광 빛이 쬐어졌느냐, 원적색광 빛이 쬐어졌느냐에 따라서 꽃이 필 건지 안 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굉장히 빠른 광전환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광전환성이 나타나게끔 하는 유일한 광수용체가 파이토크롬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극장에 들어가서 사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그 상태로 한 2, 3분 드듬드듬 하다 보면은 이제 깜깜한 데에서도 사물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게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빛을 흡수하면은 그 다음에 빛을 더 이상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로놉신 안에 들어있는 색소 분자가 세 분자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다시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흐릿한 가운데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로놉신은 그러한 색소 분자의 교체가 필요로 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데 파이토크롬의 경우에는 색소 분자의 형태가 그냥 시스 트랜스 형태로 금방금방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광전환성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분자가 파이토크롬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이토크롬이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광주기를 인지하는 광수용체다라는 걸 이런 간단한 광전환성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토크롬이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광수용체다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주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기는 생물 시계와 관련된 건데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는 그 생체 내에 생물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행을 갔을 때 며칠 동안 이 제트랙이라고 그러나요? 이 시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게 내 몸에 있는 생물 시계하고 물리적인 환경 속의 시간이 서로
삼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체는 생물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건 이제 콩인데요. 콩의 잎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접혀졌다가 다시 펼쳐졌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24시간 주기로 펼쳐졌다, 접혔다, 펼쳐졌다, 접혔다 24시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시계의 조절을 받고 있는 식물 생리학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생물 시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개화뿐만 아니고 어떤 꽃의 경우에는 꽃잎이 닫혔다, 펼쳐졌다 하는 것도 생물 시계에 의한 조절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기공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호흡을 하는 데 필요한 구멍, 그 숨구멍도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24시간 주기로 생물 시계에 의한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의 한 20% 정도가 생물 시계에 의한 조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량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24시간 주기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 시기도 그런 생물 시계에 의한 조절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플로리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이 광주기를 인지를 하고 식물의 잎에서 무언가 생성이 되어서 줄기를 따라서 정단 조직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발견을 하고 러시아 과학자인 차일라키안이라는 분이 1936년에 그런 개화 유도 호르몬을 플로리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름은 붙었는데 이게 생화학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70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식물 생리학자들이 혹은 생화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화학적인 시도를 했는데 70년간 그 해답을 못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플로리겐이 무엇인지 마침내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개화 유도 호르몬이 있다라는 건 접목 실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는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1990년대 경에 이거를 우리가 생화학적인 방법으로는 풀어지질 않으니까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시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델 식물로 연구자들이 채택을 한 것이 애기장대이고요. 애기장대를 돌연변이를 시켜서 개화가 지연되는 돌연변이체들을 쭉 찾아내고 그 돌연변이체에서 원인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유전자의 기능 연구를 통해서 이제 플로리겐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그 얻어진 최초의 개화 유전자가 루미니 디펜던스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제가 1993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이제 발표한 유전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의 일반적인 형태 ATGC로 이루어진 염기 서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염기 서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이 배열이 나타나는 아미노산 서열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서열을 가진 단백질, 루미니 디펜던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3차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은 뭐냐?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은 리피라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피라는 유전자를 조금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개화의 생리적인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화라는 건 생장 단계, 생장의 발달 단계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는 영양 생장 단계에서는 잎이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로젯 잎이라고 해서 바닥에 착생하는 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이 피기 전에 배추는 바닥에 이 달라붙는 그런 어떤 로zet 형태의 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개화 유도 시그널이 오게 되면 볼팅이라고 해서 갑자기 줄기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꽃대라고 하죠. 꽃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정단 분열 조직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영양 생장 단계 동안에는 약간 펑퍼짐한 정단 분열 조직의 측면 부위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잎의 형태가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개화 유도 시그널이 오게 되면 잎이 만들어지던 그 측면 부위에서 꽃이 될 화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돔 구조가 약간 펑퍼짐한 구조에서 이렇게 위로 불룩 올라온 그런 돔 구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얘가 영양 생장 단계에서 생식 생장 단계로 발달 단계의 전이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생성되던 장소에서 꽃이 생성되게끔 하는 유전자가 리피입니다. 리피라는 유전자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꽃의 생산을 명령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영양 생장 단계에서 생식 생장 단계로의 전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장대의 경우에 로zet 잎이 만들어지는 건 정상 개체인 야생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볼팅이라고 해서 줄기가 쭉 올라올 때 정상 개체에서는 그 줄기에서 곧장 꽃이 쫙 만들어지게 되는데 리피라는 돌연변이체는 꽃이 만들어져야 할 장소에 꽃이 아닌 변형된 형태, 약간 이파리 같은 형태의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그 위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 잎이 무성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리피라고 이 돌연변이체를 발견한 분이 이름을 붙였고요. 이 리피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 리피 유전자가 하는 일이 잎이 생성되던 장소에서 리피가 발현이 되면서 화분열 조직을, 즉 꽃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은 사실상 리피가 최종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리피라는 유전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화 조절 유전자들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이 개화 유도의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애기장대의 개화 돌연변이체들이 선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체들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돌연변이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돌연변이체들이 쭉 얻어졌습니다. CO, FT, GI 이런 유전자들인데요. 이 유전자들이 망가지게 되면 장일 조건 하에서는 야생형에 비해서 꽃이 늦게 핍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단일 조건 하에서 보게 되면은 단일 조건 하에서는 야생형이랑 돌연변이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CO, FT, GI 돌연변이체는 광주기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빨리 펴야 할 장일 조건 하에서는 개화가 지연이 되지만 꽃이 늦게 피게 되는 단일 조건 하에서는 야생형하고 같은 변형이 나타나는 광주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돌연변이체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은 여전히 인지하지만, 즉 광주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화 시기를 보여주지만 개화가 지연되는 돌연변이체들이 한 그룹이 얻어졌습니다. 이들은 장일 조건 하에서도 야생형보다 개화가 지연이 되고 단일 조건 하에서도 야생형보다 개화가 더 지연이 되는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서 이제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면서 개화의 분자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개화 유도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연계 내에 이미 존재하는 애기장대 내에서 꽃이 늦게 피는 종하고 꽃이 빨리 피는 종 두 가지
생태형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개화 유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겨울종, 여름종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추나 처리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화 유전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첫 번째로는 꽃이 피지 않는 돌연변이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꽃을 피우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대안 경로가 존재를 해서 꽃이 피지 않는 돌연변이체는 동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굉장히 복잡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가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서 자동차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처럼 개화 시기가 조절이 되는 것도 엑셀 작용을 하는 유전자와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유전자가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서 정교하게 개화 시기가 조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엑셀과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하나는 콘스탄스, 줄여서 CO라는 유전자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플라워링 로커스 C, 줄여서 FLC라는 유전자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CO 유전자는 개화 시기를 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FLC 유전자는 개화 시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더라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이런 엑셀을 돌연변이를 시키면은 CO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는 개화가 지연이 되고 FLC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는 개화가 빨라지겠죠. 반대로 이 유전자를 과발현시키게 되면 CO 유전자 엑셀을 과발현시키면 개화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파리 한두 장 있는 상태에서 애초롭게 꽃이 핍니다. 반면에 브레이크를 과발현시키면 엄청나게 개화가 지연이 되는데 개화가 지연이 되니까 계속 이파리만 생성이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한 그런 식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를 과발현시켜 봐도 이거 기능이 뭔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죠. CO는 개화를 빨리 앞당기는 역할, 엑셀의 역할을 하고 있고 FLC는 개화를 지연시키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엑셀 브레이크 아래쪽에 조절을 받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걸 개화 신호 통합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화를 조절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온도도 있고요, 광주기도 있고요. 이외에 스트레스도 개화 시기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의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영양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인자들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합적으로 인지를 해서 유전자 발현량에 의해서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플라워링 로커스 T, SOC1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들 유전자의 발현은 개화 시기랑 거의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T 속1이 발현이 많이 나타나면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FT 속1의 발현이 굉장히 적으면 개화 시기가 아주 지연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FT가 70여 년간의 미스터리였던 플로리겐임이 2007년에 밝혀지게 됩니다. 즉 플로리겐이 있고요. 개화 신호 통합 인자인 소곤이 있고요. 이들 두 유전자의 발현량에 의해서 개화 시기가 정교하게 조절이 되게 됩니다. 플로리겐 발견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FT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는 장일 조건 하에서만 개화가 지연되는 돌연변이체로 1990년에 이미 동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95년쯤에 클로닝이 되었고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FT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2007년에 이 FT 단백질이 식물의 잎에서 생성이 되어서 줄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정단 조직에서 꽃을 피우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FT가 플로리겐으로 정말 작동한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접목을 해서 FT가 많이 발현되는 가지를 꽃이 피지 않는 식물에다가 접목을 해보았더니만 정말 이
FT가 많이 발현되는 가지에 의해서 꽃이 피게 되더라. 즉 접목을 통해서 수송 가능한 어떤 물질로 FT 단백질이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죠. 플로리겐을 누가 조절을 하느냐? 플로리겐은 식물의 잎에서 엑셀 유전자인 콘스탄스 CO가 하게 됩니다. CO 돌연변이체 또한 장일 조건 하에서만 개화가 지연되는 돌연변이체로 1990년대 초에 밝혀진 겁니다. 이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는 개화가 지연이 되고요. 이 유전자를 과발현시키면 엄청나게 빨리 애처로울 정도로 빨리 이파리 한두 장만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근데 이 CO 유전자가 플로리겐 FT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상위 엑셀로 작동을 한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CO 유전자가 그 장일 조건하에서는 꽃을 빨리 피게 하고 단일 조건하에서는 꽃을 천천히 피게끔 만드는데요. 그 유전자, 엑셀 유전자의 발현이 생물 시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 유전자의 발현을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쭉 잘라서 보면은 낮에 양이 확 줄었다가 늦은 오후에 양이 늘어났다가 다시 밤에 최대치에 일어났다가 다시 줄었다. 이걸 24시간 주기로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 시계에 의한 조절에 의해서 CO가 플로리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생물 시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CO는 그 자체가 엑셀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엑셀로 작용하는 방식이 보면 전사 조절 단백질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전사 조절을 하느냐? FT라는 플로리겐의 전사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CO 유전자가 전사 조절을 해서 RNA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RNA가 FT라는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FT라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개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CO 유전자의 전사 발현 또한 생물 시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서 24시간 주기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하게 되는데 장일 조건과 단일 조건 하에서 CoRNA 전사 발현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장일 조건 하에서 CoRNA는 해가 지기 직전 그 상태의 CoRNA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어 있는데 단일 조건 하에서는 CoRNA가 많은 조건이 캄캄한 한밤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oRNA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캄캄한 암조건 하에서는 굉장히 빠른 단백질 분해 작용이 일어나서 CoRNA는 있지만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플로리겐인 FT가 생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단일 조건 하에서는 아기장대가 꽃이 늦게 피게 됩니다. 반면에 장일 조건 하에서는 CoRNA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그 기작이 빛에 의해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CO 단백질이 늦은 오후에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CO가 FT의 전사 발현을 활성화시켜서 FT가 개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기장 때는 CO라는 엑셀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FT라는 플로리겐을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FT에 의해서 개화가 촉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일 식물은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벼는 전형적인 단일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일 조건 하에서 꽃이 빨리 피게 되고요. 장일 조건 하에서 꽃이 늦게 피게 됩니다. 근데 벼의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봤더니만 COFT의 유전자들이 벼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유전자가 어떻게 단일 식물을 만들어내지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벼에서는 CO가 아기장대에서는 CO가 FT를 양으로 포지티브하게 이제 조절하는 관계에 있었었는데 단일 식물인 벼에서는 CO가 FT의 발현을 억제하는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CO 단백질에 리프레서라고 불려지는 단백질들이 붙어서 FT의 발현을 억제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CO가 FT의 발현을 억제를 해서 장일 조건하에서는 개화를 억제를 하고 단일 조건하에서는 그런 억제가 없으니까 꽃이 빨리 피게 되는 단일 식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태여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COFT에 의한 개화 시기 조절, 이건 전 식물에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 개청 구조다. 이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COFT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듈은 거의 모든 식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플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코스모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테고, 국화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다만 장일 식물의 경우에는 CO가 FT를 포지티브하게 조절을 하는 반면에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CO가 FT를 네거티브하게 조절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식물은 장일 식물이 되고 어떤 식물은 단일 식물이 됩니다. 개화 시기를 COFT 모듈이 조절할 뿐만 아니라 광주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른 생리적인 현상도 COFT 모듈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포플러의 겨울룬 형성인데요. 포플러의 겨울룬은 단일 조건 하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도 COFT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혹은 감자의 궤경이 형성되는 것도 광주기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도 COFT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유전자 도구 상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 저온을 이제 식물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유식물 단계에서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라는 걸 식물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성체가 되었을 때 꽃이 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추나7이 메커니즘이고, 그거를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배추나 애기장대의 경우에는 FLC라는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유전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기장대에도 이제 겨울종이 있는데, 애기장대 겨울종은 일반적으로 여름종에 비해서 굉장히 개화가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굉장히 무성한 상태에서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 애기장대 겨울종에 FLC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즉 돌연변이가 되면 여름종이 되고요. 이 겨울종에 겨울 저온 처리, 추나 처리를 해주게 되면 여름종만큼 꽃이 빨리 피게 됩니다. 그 기작이 뭐냐라는 걸 봤더니만 FLC라는 유전자의 염기세는 그대로 있는데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FLC 유전자가 잠궈지게 됩니다. 즉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이센코라는 분이 겨울 밀의 추나 처리 효과를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이 환경에 의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훈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굉장히 이제 그 생물학의 기본 개념에 반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었었고, 그 때문에 구소련의 생물학이 엄청나게 이제 후퇴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왔지만 21세기에 갑자기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라이센코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ad guy에서 이제 good guy로 21세기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겨울 저온을 인지하는 방식은 브레이크 유전자를 후성 유전학적으로 억제를 하는 기작이더라라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개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유전자, 엑셀 유전자와 브레이크 유전자를 소개를 드렸고요. 광주기라는 것은 CO라는 엑셀 유전자의 생물학적 리듬, 그리고 파이토크롬의 작용에 의해서 개화 시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로리겐은 기왕에 알고 있었던 개화 지연 돌연변이체 FT에서 이제 찾아지게 되고요. 춘화 처리라는 건 브레이크 유전자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억제되는 과정을 통해서 생리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죽이라는 건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생리적인 반응이고요. 춘화철이라는 건 진화적으로는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즉 수렴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식물종들이 가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식물이 어떻게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봄에 피는 식물은 장일식물이고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단일식물입니다. 근데 봄에 피는 많은 꽃들이 정말 장일식물일까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만 목련은 6월 달쯤에 꽃눈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화분열 조직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개화 유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관점의 목련은 장일식물이 맞습니다. 근데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꽃눈이 11월 달쯤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이 짧아지는 단일 조건하에서 화분열 조직이 형성되는 단일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는 현상과 본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친 것 같아요.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어떤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